애 보느라고 과로해가지고 내가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근데 얘를 실내에서 본 게 아니고 야외에서 본 거요? 생전 안 하던 살림을 며칠 했더니 서울에는 며칠 오세요.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연금공단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거니 어디 있어요? 충무로 쪽에 우리 넥타이 풀르면 안 되나? 답답해서. 정식 명칭이 국민연금공단. 공단. 옛날에는 관리자 붙었는데 떼버렸지. 그렇죠. 어렵게 설명은 안 해주시겠지. 아이고 뭐 평소처럼 쉽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외계인들 같대.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다시 또 오늘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살죠. 옛날보다 엄청 오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국민의 평생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이 바로 그곳인데요. 오늘 우리 국민연금의 김성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 예. 민주연구원에서 같이 저희가 살을 맞대고 그렇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런 제가 부원장을 원장님을 모시고 잘 있었는데 아니 뭐 말만 그렇고 실세 여기 예. 부원장으로서 이렇게 만나니까 상당히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약간 쑥스럽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워낙 큰 기관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으로 연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명도 있었고 네. 10개월 동안 자리가 비었었던 자리를 누가 가나 국민들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공석을 채우셔서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시작하실 때 소감이라든가 각오 어떠셨는지 한번 그 말씀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사실 이제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 활동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분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과정에 깊숙이 참여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꿈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맞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고무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뭐 그런 거를 어떤 높낮이를 따질 건 아니지만 복지부 장관보다 더하면 더 의미 있는 자리지 절대 덜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평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본인이 상당히 의미라든가 이런 거 희망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셨습니까? 상상 별로 못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역대 그 공단 이사장들이 대부분 장관 출신들,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나 거의 전직 장관급이죠. 금융위원장 출신들이 왔던 전례가 있어서 장관을 거치지 않은 이사장이 됐고 또 거의 처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렇죠. 초기에는 뭐 군 출신들도 오고 뭐 관료 출신들도 많이 왔지만 역대 최근에는 유일은 아니지만 드문 경우고 그렇습니다. 예. 연령으로는 어떻습니까? 연령도 최연소라고 알고 거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최연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으신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제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아니, 하는 그런 시비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준비된 이사장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그럼 복지위만 쭉 하셨습니까? 예, 거기 4년 계실 때? 동안요. 예. 실제로 국민연금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 스스로 19대 국회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평을 뭐 국회나 또 언론계 안팎에서 이제 들어왔고 또 저 스스로도 노후 보장 국가를 만드는 것이 오랫동안 활동의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막상 연금공단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노후 빈곤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노후 보장 국가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지방의원도 하셨는데 그 지방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민생하고 일상생활로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복지국가 이쪽을 계속 일종의 역점 브랜드랄까 어젠다 그쪽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그런 것 전라북도 같은데. 의원을 제가 6년 했는데 그 중에 줄곧 또 복지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라든가 특히 북구 쪽 복지에 대한 예. 소개가 별로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쪽 예. 스터디도 하시고 뭐 자료집도 내시고 제가 그런 걸 기억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희는 이제 뭐 20대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로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예. 오랫동안 고민의 답은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일정한 정도 소득을 보장받고 노후에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복지는 정치고 정치는 복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정치인데 그 정치는 결국 복지를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의 행복은 복지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걸 복지 제도로 나타난다라고 평상시 확신을 갖고 있어서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각해 왔죠. 저는 사실 우리 이사장님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버시기도 한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역대 이사장들의 소위 스펙,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지향이라든가 의지를 갖고 준비해온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최고의 국민연금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30주년인데 저희가 대학 졸업한 지 3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시작은 이제 그맘때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뭐 김대중 정부 거치면서 좀 더 실질화되고 이렇게 된 건데 얼마 전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하면은 야 이거 무슨 뭐 내 월급에서 이거 뛰어가냐 뭐 약간 좀 뛰어간다는 느낌이 예. 상당히 있었고 손해 본다 이거 일종의 세금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최근에는 야 이게 실제는 삼성이니 어디냐 하는 이건 보험보다 100배 나은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한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실제로는 국민연금으로 막 더 대단하죠. 이미 가입한다 이런 예, 소리도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냐 하는 아주 원리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한번 예, 해주십시오. 저희도 흔하게 받는 질문이 내가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면 될 텐데 왜 국가가 나서서 내 월급에서 떼가냐. 그치 내가 적응해서 내가 나중에 쓰면 되는데 그리고 그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확신이 있냐? 있냐? 맞아요. 보장 책임 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 일반 인식은 이게 세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뜯어간다. 근데 나중에 나한테 돌려줄까?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어떤 국민들은 이건 제축이다. 내가 내 개인 계좌에다가 이 월급의 일부를 넣어놨다가 내가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거라고 하는 이 인식도 있어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주면 세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축이라고 하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설명한다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강제 저축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회보험이고 강제저축이 어떤 면에서 세금과 다르고 어떤 면에서 반반씩 저축과 다르고 그것만 딱 이해하면 상당히 그렇죠. 요약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세금은 내가 세금을 냈는데 예. 이게 나한테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근데 사회보험은 포괄적이죠. 그렇죠. 네. 사회보험은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병원에 가면 내가 혜택을 받거든요. 국민연금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은퇴 후에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혜택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다르고 그러면 저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저축은 내가 낸 만큼만 쌓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인데 이게 정률이 붙는 거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특이하게 설계돼서 내가 낸 것보다 무조건 막연히 받게 돼 있어요. 네. 예. 이게 적게는 누구든 하여간 누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렇죠.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받는 비율이 더 커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조금 더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좀 공부하는 자리니까 수치를 좀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수익비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에 대비해서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냐. 수익비라고 뭐 합니다. 이율 같은 개념처럼 그렇습니다. 예. 연금을 내가 얼마 그렇습니다. 낸 거에 비해서 더 받냐. 예. 수익비라고 한다. 그 이제 예. 개인연금,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개인연금 그 수익비가 1을 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리 잘 나가는 저 보험사 그래 아무리 잘해줘도 왜냐하면 보험회사라는 게 영리가 목적이잖아요. 1을 못 넘는다. 뭐 1을 넘을 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20년 가입한 4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라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비가 1.4배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이라고 하면 그보다 그 비율이 늘어나서 2.8배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전업주부들이 원래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최소 보험료만 내면 내가 65세 넘으면 매달에 몇십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그 수익비 때문에 그게 이보다 이미 가입이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금이나 증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보다도 훨씬 더 재테크 효과가 크다고 하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제일 많은 가입률을 강남 지역에서 이게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만 네. 가입이 의무가 없지만 내 스스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그 비중이 제일 높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서 S보험이나 K보험보다 낫다. 무조건 좋은 거기는 겁니다. 1, 2한데 여기는 뭐 예. 1.4, 2.8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더 받고 특히 내가 조금 더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받는다. 더 많이 하우상박이라고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예. 그런 거라 이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원리가 더 적용된 케이스입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에 비해서? 약간 또 전문적인 용어로 네. 하면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A값, B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A값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평균 소득, 예를 들어서 한 지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예. 평균 있고 B값은 내가 버는 수입의 평균이에요. 예. B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용이 하기 때문에 내가 낸 것 맞고 더 받지만은 저소득인 경우에는 내가 낸 것보다 몇 배 더 많게 그러니까 더 많이 낸 사람의 것을 조금 더 받는 우리는 그러면 그 소득 기본을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장하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조금 더 살린 게 우리 그렇습니다. 연금제도의 특징이라고 예. 볼 수 있군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냈는데 더 받을 수 있느냐라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이제 600조 넘어요. 이제 오늘 뭐 보고에 의하면 617조인데 네. 이 중에서 한 반절인 300조는 국민들 낸 보험료예요. 예. 나머지 반절인 300조가 넘는 정도가 이 기금을 예. 적립해서 운용한 수익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이제 배 장사를 해온 잠깐만요. 거죠. 이게 네. 이제 급 흥미가 생기는데 예. 이게 또 숫자에 우리 약하기 때문에 좀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617조 정도의 기금 적립이 있는데 300조 정도는 국민이 낸 돈, 보험료고. 그러니까 예. 종잣돈이고 예. 나머지 300조 정도는 굴려서 생긴 수익이신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일단 나쁘지 않은 건데 예. 자 거기까지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연금공단의 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내는 연금에 그걸 받아서 예. 운용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그 업무가 일종의 가장 주 업무죠. 주 업무이자 예. 유일한 업무입니까? 아니, 아니면 뭐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업무는 국민들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받아서 노후에 지급해주는 이제 그게 이제 주된 업무고 그 지급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 운용 업무가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주된 업무고 같은 건데 해가 약간 다른 거.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은 예. 조금 다른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연금 자체와 연결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과 기금 운용. 네, 연금 제도 측면에서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측면에서 이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가 위탁한 업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20만 원 이상 주는 기초연금 네. 그 업무를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아 기초연금이 사실은 그것만을 담당하는 다른 정부 부서는 없습니다. 없죠. 아 여기서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정부 업무를 네. 국민연금이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가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집에 가서 목욕 서비스 해준다든가 외출할 때 같이 동행해 준다든가 그런 걸 다 여기서 그런 장애인도 지금 우리가 연금이라는 개념을 쓰나요? 장애인 연금이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처럼 따로 있죠. 예. 장애인 연금이 따로 있고 또 그러면 장애인 연금도 하면서 장애인 연금을 다루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라는 그 해당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다 다루고 업무로 다 다루고 있는 거기다 거죠. 플러스 장애인 지원 업무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그러면 활동 지원이라고. 예.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은 그 소위 심사 등급 이거 있잖아요. 예. 그 등급도 그러면 연금 소관입니까?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은퇴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또 내가 가입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평생. 그 다음에 또 내가 연금 가입자인데 도중에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연금에 대한 판정 업무를 했던 노하우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장애인 등급 판정 업무까지도 같이 위탁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 판정은 사실은 또 다른 별도 이슈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정치하실 때 그런 거 많이 그렇습니다. 받고 또 예. 장애인들이 막 그 농성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슈인데 지금 보시면서 장애인 등급 관련한 이런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하거나 그럴 대목들이 제도는 좋은데 지금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럽니까? 예.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대목이 포괄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지난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에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예 폐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등급을 잘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급제를 폐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은 현재는 이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매기는데 1, 3급은 이제 중증이고 이제 예. 4, 6은 경증인데 3급까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경증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 운동계에서는 그 등급을 폐지해달라. 그게 소위 부양의무제와 연동되는 겁니까? 뭐 약간은 연동되기도 하고 뭐 겹치는 대목이 좀 있는 별개도 거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폐지 공약을 했고 그 이제 폐지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등급 판정 업무는 세세하게 1, 2, 3, 4, 5, 6등급을 나누는 대신에 이 사람이 중증인가 경증인가만 판정해놓고 네. 중증이면 중증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경증은 경증에 맞게 지원해주는 즉 필요에 따른 복지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등급을 폐지하지만 중증 경증에 대한 이 판단은 살린다라는 것은 예. 막 급수를 나눠서 지원을 뭐 차등을 두는 그런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 필요에 따라 필요에 서비스하는 따라서. 쪽으로 바꾼다. 예. 이거 그런 예.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그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아가서 주 업무가 결국 연금과 기금 운용인데 아까 617조라 그러셨나요? 예.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지금 원래 쌓은 거, 반 정도가 수익이다. 듣기로는 그 적립 전체 규모가 뭐 세계에 뭐 한 3위권 안에 세 손가락 안에 예. 3등 정도 되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적립금 규모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은 비교적 돈을 잘 굴린 겁니까? 그렇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는 저축을 하거나 어떤 금융상품을 구입해서 2배로 수익을 올린 경우는 경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대한 기금, 더구나 온 국민들의 보험료를 걷어서 2배로 불려놨다고 하면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 전체 평균 정도가 그렇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 질문하기 전에 갑자기 들은 궁금증이 그 해외 기관하고 비교하면 특별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아 저기 정말 잘한다 하는데 어떤 나라들입니까? 전체 기금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뭐 캐나다,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뭐 스웨덴, 뭐 일본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걸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된 수익률을 놓고 평가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이 가장 높습니다. 88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10년 동안에는 전문가들이 해서 운영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까먹기도 했고 여러 뭐 문제점도 있었는데 99년에 기금본부를 최초 설립합니다.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운영했거든요. 99년부터 현재 2016년 그 무렵까지 수익비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지만 나타난다. 하여간 크게 봐서는 세계 수준이군요. 저희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종의 지금까지 또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금 운용의 원칙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뭔가요?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은 수익성이겠죠. 예. 어떤 수익성은 최대로 올려야 된다. 수익성 최대로 올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을 올리려 보면 리스크, 위험 요인도 따라갑니다.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그 수익률은 1~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까먹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률도 따라 올라갑니다. 부동산과 같은 SOC,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요. 뭐 사모펀드도 포함합니다. 네. 이거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위험률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높이고 싶으면 채권 대신 주식, 주식 대신 대체 투자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럼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첫 번째 원칙은 수익성이지만 반드시 안정성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 가지 원칙으로 뽑고요. 그러면 그거로 따지면 일반적인 민간 펀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공적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따집니다. 무조건 돈만 번다고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적 연기금화 통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긴 뭐 밀무역이나 뭐 마약 이런 데 하는 게 수익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 책임 투자, 즉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게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또 공적 연기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이거를 같이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렇게 농담합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많다. 근데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도 많다. 저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10개월 동안 공석이 됐던 자리를 채우시게 된 배경 중에는 최근에 뭐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역으로 연금 갖고 국정농단 하는데 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금의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뭐 독립성이라고 할까?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원칙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익 안정 공공이 다 보장되는 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으로 운용의 독립성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는 잘 운용해 왔다. 다른 세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온 거네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비교적 우수한 공무원들이 운용력들이 열심히 했다 저는 뭐 이렇게 일단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온 시스템도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실제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사고에 대한 예방과 감시, 감독 활동은 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수익률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사장이 잘했네 얘기는 안 하지만 까먹었다고 하면 이사장 책임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독립성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은행 독립을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금융감독이 금융감독원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관계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기금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지만 책임은 또 지고 감시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은 그러니까 내부의 시스템이 있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익 아까 뭐 주식 채권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또 대체 투자 뭐 SOC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2012년에 국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연금공단을 봤을 때 그때는 투자 비중이 채권이 한 70%, 주식이 한 20%, 그다음에 대체가 한 10%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채권이 한 50% 정도 낮춰졌고요. 대신 주식이 한 40%로 늘어났고 대체는 한 10% 수준입니다. 5, 4, 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수익
수익률이 좋아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대체는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적 수익성을 조금 강조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테이킹 쪽으로 조금 더 온 거네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던 거죠. 네. 근데 그건 그 방향으로 점진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게 더 그런 방향으로 더 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캐나다라든가 이런 세계 굴지의 규모도 있고 이 소위 타율이 높은 기금들의 경우에도 대략 채권, 주식, 대체 투자의 비율이 그 정도 내지는 하여간 추세 자체는 주식이 조금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우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좀 아직 높은 거죠. 아직 예. 기금 운용 그 자체에는 직접 관여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기금 운용을 하는 그런 기구를 그 기금 운용 위원회 이게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일종의 거버넌스 예. 의사결정 구조고 그걸 따라서 집행하는 기구가 이제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야말로 뭐 일상의 예. 결정을 하는 건 예. 본부군요.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걸 할 때는 이사장이 예를 들어 몇 명을 추천하든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없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로는 8시에 했던 오늘 한 게 기금운용위원회인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10여 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회 한 명으로 참여합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합리적입니까? 그것도 변화할 대목이 좀 개선할 있습니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변해야 됩니까? 현재는 이제 정부 측 대표가 한 5명, 뭐 차관급이 5명이 들어오는데 너무 비중이 좀 높고요. 정부 측이 조금 예, 너무 비중이 많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5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쪽은 이제 기업계, 예를 들어서 뭐 경총, 뭐 중소 기업 중앙회 이런 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구성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과도한 정부 측 위원 비중을 좀 줄이고 실제로 가입자가 납부자인 국민들의 대표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게 대체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조금 더 전문적 방향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사장님은 나중에 연금 받게 되면 얼마나 받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제가 35살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고요. 이대로 내면 제가 60세까지 25년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상 수령액이 78만 원이더라고요. 78만 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혹시 국회의원이나 장관 하고 나면 아니면 또 어디 뭐 하고 나면 좀 베니핏 주는 것처럼 그런 건 제대로 없지만 국민연금은 이사장 하고 나면 뭐 국민연금 이사장 뭐 훈장처럼 뭐 좀 더 주는 거 없어요? 제가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전혀 없더군요. 네. 그런 제도는 만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아니 근데 78만 원.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연령대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낮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근데 사실 그러면은 25년 예정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년에서 25년 납부한 분의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대략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상해야 되나요? 뭐 7, 80만 원 수준. 뭐 평균 우리나라 수령액이 막 그 정도 100만 원 미만 이 정도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200만 원 이상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좀 노후에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십만 명 정도 수준. 그럼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용어로는 뭘로 부릅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벌었던 소득이 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해서 내가 한 4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런데 노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나의 평생 평균 소득에서 어느 정도가 대체해서 받게 그게 되느냐?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요. 연금으로. 그렇습니다. 소득 그러니까 대체율이네요. 보통 그거 한 80% 정도로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한 4,
45% 아니, 정도로 80% 정도 보통 본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 그렇다는 다른 거예요? 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아, 유럽의 선진국들이 연금으로 80% 정도는 메꾼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 평균 소득의 한 80%는 돼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평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그건 실제로 받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정도는 돼야 생활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유럽의 복지 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그 정도 받습니다. 하긴 평균 지금 우리가 근로자 소득 평균 소득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300 정도를 건다고 생각했을 때 3824 또는 뭐 250 정도 한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200 정도 돼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우리 연금 수준이 8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년 하면 한 70% 정도가 소득 대체율이었다고 계산들을 한다고 하고 옛날에 그게 쭉 떨어져서 지금 이제 올 현재가 45%? 예, 46.5%.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40%까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설계돼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70, 80%를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뭐 다른 거 하나씩 들고 있다고 쳐도 어지간한 경우는 다 미달 아닙니까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게 좋잖아요. 예. 계속 높여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질문은 근데 기금 운영이라는 아까 얘기처럼 수익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기금의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계속 높여주는 거는 사실은 기금의 종잣돈을 까먹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 문제가 또 등장할 것 같아요. 예. 그 소득 대체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한번 조금 설명을. 나라별 비교를 조금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이 한 10.6%인데 예. 우리나라가 42.7%예요. 즉 10명 중에 4명. OECD 평균이 10.6%. 그렇습니까? 빈곤율인데 이게 이제 OECD 보고서에 예. 있던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건 알았는데 평균보다 차이가 그저께 4배 정도나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노인 중 둘 중 하나는 노후 빈곤을 겪는다라는 건데 왜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왜 노후 빈곤이 심각하냐? 예. 그거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거거든요. 독일이 비스마르크 시절인 1889년에 연금을 도입했고 스웨덴이 1913년에 전국민 연금제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해온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불과 30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노후 빈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30년 정도 더 지나면은 나아질까? 현재 상으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소득 대체율을 자꾸 깎는 것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새는 거꾸로 역으로 소득 대체율을 거꾸로 올리는 연금 개혁이 일부 나라에서 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올리는 거 어렵겠지만 더 낮춰주도록 돼 있는 것을 좀 중간에 좀 멈추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은 45% 정도 멈추자. 현재 수준에서. 네, 현재 수준에서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 즉 보험료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오랫동안 주장이었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법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우리 이사장님의 어떻게 보면은 소견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존까지 왔던 정부 의견과도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 마치 그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한 공론조사처럼 진지하게 내 노후와 미래를 놓고 전 국민적인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대로 가면 40까지 떨어지고 북유럽처럼 가는 거는 이건 뭐 전혀 안 되고 불가능하죠. 노인 빈곤율도 그 차이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니 우선 현재 45선에라도 좀 유지해 가자. 물론 그러면 조금 더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드는 또 하나 궁금증은 사실 우리는 지금 아까 사적보험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도 있고 뭐 기타 연금들이 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겠죠.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연금 전체 소득 대체율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사적 연금을 뺀 하면은 그게 한 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25만 원 되면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래도
그래도 뭐 5, 60 정도 선에서 멈추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기구들은 ILO 국제 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 55%를 제한을 해요. ILO가 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국가의 공적 연금이 그 정도는 그 정도 커버해라.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한 45% 정도 한다면 예.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 한 10%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20만 원에서 이제 앞으로 25만 원까지 25만 3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한 15%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뭐 그 정도를 유지한다면 얼추 50% 50% 수준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50% 안팎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이런 겁니다. 이게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명목 소득 대체율이 있고 실질 소득 대체율이 있어요. 아 우리 뭐 어릴 때 경제학에서 배운 뭐 그렇습니다. 명목 뭐 성장 그 물가 명목- 따지냐 아니냐 이거 명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정인데 이제 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했을 때 40% 45%예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은 23%밖에 안 돼요. 실제 가입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실제 그렇죠. 23% 4%밖에 안 된 거죠. 어렵죠. 그래서 예. 기초연금을 합치다 하더라도 40%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우리가 그 문제가 있겠네요. 현재와 같은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노후 빈곤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연금을 낸다는 건 정말 최상의 케이스니까. 그렇습니다. 20살에 취직해가지고 60살까지 어렵죠. 한다는 건데.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 받는 경우더라도 하여간 45% 유지하고 기초연금 플러스하고 그래서 한 55 정도에 50에서 60 채우고 나머지는 사적 보험으로 알아서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좀 소득이 좀 많고 더 기본은 풍족한 되는 거네요.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은 개인적인 여유 자금으로 개인연금 가입해서 노후 보장 받으면 된다 이런 거죠. 기금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국민들이 돈 조금 더 내고 또는 내는 기간을 조금 늘려서 조금 천천히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은 안정성으로는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도 근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64세까지 더 가입시키라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근데 건가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국민들 보고 자꾸 더 내라, 예. 더 젊었을 때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게 국민연금의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기금이 늘어나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설계 자체가 무조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연금 꼭 재정을 연금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입장에서는 아니네요. 더 많이 가입하고 더 많이 돈 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재정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강남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임의 가입하시는 것이 꼭 연금 입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피하진 않고 국민연금은 왜 일찍 가입하라고 더 오랫동안 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국민들의 낮은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본령 때문에. 사회적인 목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보험회사처럼 수익이 그렇죠. 영리가 목적이 그러면 안 아니고 되죠.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일정 시점이 되면은 제로가 된다는데 더 그걸 나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과 갈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몇십 년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은. 예, 처음에 연금제도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기금은 적립금은 제로가 되고 예. 그때가 되면 그럼 못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꿔서 그때는 내에서 적립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또 수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건강보험은 그해 내서 그해 뭐 걷어서 그해 그렇게 하면 되는 병원비를 이게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 보고 이제 부가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부가식. 예, 예. 부가식이 그리고 지금은 적립식이고 부가식.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제로가 되면 적립식을 부가식 바꾸면 됩니다. 독일이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기금이 예. 고갈되면 난리가 난다. 그 얘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센스죠. 예, 난센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연금제도가 정책될 때까지 다 그렇게 과도적으로 하다가 가는데 그 이행만 잘 관리하면 근데 이제 되는 거네요.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지만 나중에 기금이 떨어지면 안 주지 않겠냐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민들의 노후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상에
국가 지급 보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좋겠네요.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표현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 조금 더 국민들이 더 명시적으로 안심할 할 수 필요가 있게.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까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무기 투자라든가 또는 아주 반사회적 투자 이런 걸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잖아요. 이건 뭐 개인 기관 투자 이런 거 해야지만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기관으로 봐도 뭐 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 어떻게 투자에 따라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 텐데 이번에 이제 KB금융 주주총회 할 때 노조 추천한 사회이사를 이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금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금이 이런 의결권을 종래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은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조금 말씀을. 사실 이제 뭐 이번에 KB 지주 관련된 그 사회에서 추천권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이사장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사회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반대하는 5가지 요인이 있어요.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대신 현재 지침상으로는 사회에서 추천권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중간에 그게 알려짐으로써 이제 사회적 논란이 좀 커졌는데요. 네. KB증권의 사회에서 추천권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오히려 절차와 그건 뭐 지침에 과거의 따라서 예를 봐도 정상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였지. 뭐 새 이사장이 와서 새 이사장의 뭐 판단에 따라서 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한 건 전혀 아니다. 그건 그럼 오해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의 어떤 의결권을 예, 더 강화하는 방향. 그럼 예. 그 자체의 방향은 뭐냐? 이거 아까 뭐 사회적 투자, 사회적 책임, 뭐 새 책임 투자, 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새는 무슨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 스튜어디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스튜어드십 코드. 예. 그런 것도 지금 사회 책임 투자와 연관돼 있는 서로 거 아닙니까? 연관돼서 같이 다룰 필요가 있는 그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사회 책임 투자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금이 시장에 어떻게 얘기하면 개입 아닙니까? 예. 어쨌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액수 비중이 한 지금 한 8% 정도 이 정도 되고요. 8%. 예, 국내 상장 기업, 특히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5%에서 10%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군요. 지금 이 안에. 그렇습니다. 예. 국내 대기업 예. 대부분의 지금 일대 주주의 경영자를 지금 모시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기업 상당수가 물 이런 거 갖다 드리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당수가 어떤 면에 보면 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투자한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 마치 말이죠. 지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원의 당비에서도 운영되지만 국고보조금에서 상당히 운영되는 것처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국민들이 목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지 이제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기존에는 거의 행사하지 않은 것이죠. 투자는 했고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침묵해온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결국은 더 문제를 키워서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 국민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공적인 연기금들이 주주로서의 권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스튜어드 10코드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단지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반성이 글로벌 있었다 트렌드인 이거죠. 거죠. 스튜어드 10코드를 좀 쉽게 설명하면 스튜어드는 집사예요. 국민의 돈을 위탁받은 집사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즉 주주의 입장에서 그 기업의 경영에 안 좋은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발언하는 거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서한문을 보낸 경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관여합니다. 개입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기업이 뭐 이뻐서 어느 기업이 미워서 하면 안 돼서 그거는 일관된 지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스튜어드 10코드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저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논의가 되고 반성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 정도 좀 구체적인 정도로 진전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있는 예. 뭐 것이다 미국이나 이거죠. 영국 이런 나라들 예,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최근에 일본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실은 일본 연기금은 세계에서 규모로 따지면 1,500조로 세계 1위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위고 우리가 3위인데 일본 연기금인 GPIF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CIO가 미즈노라라고 하는 CIO가 와서 그 스튜어드 10코드와 사회책임 투자를 아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의 가치가 전체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말레이시아라든가 타이완,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아시아권도 스튜어드 10코드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입한다고 하는 방침만 정해놓고 실제 적용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된다. 네.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도 양호하고 우량한 기업인데 그런 내부 문제, 그런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튜어드 10코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시장에 대한 뭐 개입이고 관여다라는 맞습니다. 측면보다는 오히려 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뭐 연금 사회주의라 네,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부합한 방식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주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적 방식이지 무슨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이념적 딱지를 붙여서 안 되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에 상당히 부합하는 거군요.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액 주주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과 별도로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경영에 있어서의 과도한 어떤 경영의 어떤 안정성의 훼손 이런 것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 가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는 가지지만 막상 국민연금이 관여하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관여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닌 그렇죠. 거겠죠.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의 예. 스튜어드 10코드라는 것이 발전되고 정리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어서 오히려 기업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영돼서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위기 요인을 사전에 내지는 잘못된 결정을 그렇죠. 하는 것을 막는 없애도록 우리가 하는 통상 것이지. 사회이사가 그냥 앉아서 고무도장 찍는 사회이사가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안 했어? 라고 묻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보는 정도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한다. 책임 있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거의 마무리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비교적 서구보다 짧은 시간에 성장했고 성과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여타 제도들과의 보완 속에서 상당히 우리 복지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국민연금이 사적보험과 비교해서도 사실은 더 실속 있는 제도. 근데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 하나가 야 근데 그 좋은 걸 사실은 못 끼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저희 사각지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59세 이하, 뭐 18세에서 59세까지 중에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미가입자 그러니까 가입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입은 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내는 체납자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어떻게 현황은 되고 또 그 대책은 뭐냐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2만 명, 네. 전체의 한 66%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아예 이게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한 400에서 500만 정도로 이런 추정되고,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과 합치면 한 1,500만 정도로 사각지대를 넓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 지금 4,500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납부 예외라고 해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를 안 내도 되도록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납부 예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내면 나중에 받을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한 1,400, 1,500만 정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후빈곤율 이 반절 정도 나오는 게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입 안 한 사람들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두루누리 사입이라고 해가지고 영세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들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해서 내주겠다. 그전에 한 50% 정도를 대신 부담해 줬는데 올해는 90%까지도 해서 최대한 그래요? 가입할 수 있도록 늘려주겠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예. 군대 갔을 기간 동안에 또는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한 기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예, 없으니까 보험료를 못 내잖아요. 그 기간을 대신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사실 멀쩡한 사람도 취업했다가 중간에 잠깐 실업하는 그렇습니다. 기간들이 그게 이제 실업 크레딧. 그래서 그 기간을 병역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육아, 네. 실업 크레딧을 해서 가입 기간을 조금씩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보너스라 같은 네, 거라고 네, 할까요? 네. 그래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가 해오고 있는 정책인데, 둘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그렇겠는데요. 근데 또 그 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또 하면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 내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 사항이 그렇죠. 있겠는데요. 이거 내가 내서 내 노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을 위해서 내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국민연금은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지와 좀 달라요. 내가 낸 세금 갖고 남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예. 사회적 보험. 그렇죠. 사회적 예. 보험. 그런 성격이 예.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즉 세금을 통해서 조성된 재정을 통해서 그 크레딧 제도나 사각지대 보험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입해야 되는 재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국민연금만의 고민이나 과제는 아니네. 다. 예.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뭐 기초생활장이나 또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이제 이것만으로만 결국 커버가 되는 경우들일 텐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군요. 국민연금의 큰 개요나 원리 또는 그 수익과 안정 어떤 그 운영 원리에 관한 거, 기금 운용, 또 스튜어드십 코드, 사각지대 문제 이렇게까지 비교적 핵심적인 저희가 국민연금 공부에 필요한 가장 기본 학습은 아주 쉽게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비전이랄까 또는 국민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복지국가의 비전이랄까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얘기는 좀 마무리로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복지국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연금 제도가 복지국가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그랬고 스웨덴이 그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 저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낸 보험료를 과연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맡긴 돈을 공단이 정부가 잘 운영해서 되돌려 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면서 600조 넘는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두 번째 또 미션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단의 노력만으로 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 세력들,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내가 더 충분한 노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벌이고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연금공단이 활동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심각한 노후 빈곤 국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의 첫 3년의 임기를 맡은 이사장으로서는 보다 더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어내고 보다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정말 신뢰와 잘해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신뢰와 지지하에서만 가능한 거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 세력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제도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주는, 역시 이제 사회적 그런, 토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정부를 맡고 어느 누가 이사장으로 오고 워런 버핏이 운용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기대를 홀로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한 토론 과제로 두고 같이 참여해서 결론 내고, 결론 나면 그에 따라서 쭉 가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급 생긴 돌발 궁금증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스튜어드십 코드 말씀하셨고 기금 운용 말씀하셨는데, 쌓인 적립금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 플러스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야, 이거 말이지,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필요하고 뭐 저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할 일도 많고 한데 그금이 많은 돈 갖고 좀 그런 거 투자를 좀 해주면 안 돼? 그걸 뭘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서 진짜 공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수익성 떨어지더라도 그런 거 조금 일부 그 돈 좀 쓰면 안 돼? 이런 생각 혹시 그것도 하는 사람도 사회적 있을 것 합의가 같은데요. 필요한 건데요. 예. 몇 년 전에 스웨덴의 정부 관계자가 와서 우리의 연금 기금 규모가 600조 원 넘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국은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왜 노후 빈곤국가 노후 자살을 그걸 방치하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이 돈을 노후를 위해서 착실히 적립하고 그렇게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심각한 노후 빈곤을 해소하는 문제는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출산율이 낮았고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한데 이대로 가면 결혼 안 하고 아이들도 그렇죠. 낳는 거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금 재정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연금 가입자가 늘어야지 이게 오래 갈 텐데 보험료를 내는 숫자는 줄어들고 받는 숫자만 늘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연금은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을 해소하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데 지금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라는 게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돼 왔는데, 근데 그거 역시 보험료를 내거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저출산 심각하니까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씁시다라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사회적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이 때문에.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가령 이제 40%로 떨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을 현재 45% 수준에서 유지하는 문제, 또는 아까 제기하신 기금운용위원회를 보다 더 민간 그리고 전문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질화하는 문제, 한편으로는 잘못돼가는 방향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또 더 긍정적인 새로운 조금 실험을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이사장으로서 이 새로운 30년의 첫 앞을 맡은 3년의 이사장으로서 그런 사회적 토론을 보다 활성화시킨 어떤 일을 한 이사장으로 기록도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해서 이 국민연금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주 강합니다. 사회적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합의를
그러면 이끌어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가 뭐 다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참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특히 뭐 여야가 대립하는 구조에서 정쟁적 싸움이 항상 이루어지는 건데 자 다른 문제를 갖고 싸우더라도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하자라는 게 저의 제안이고 그러려면 국회 내에 연금 특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야 합의로 예. 그리고 국회만 정당들은 참여 안 되고 각종 전문가 그다음에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이런 데들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제가 제안해서 당시 여당이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경험을 좀 살려서 한번 이미 그 실험이-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2017년, 18년에 미래 3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연금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자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아주 좋습니다. 첫날 취임한 다음 날 바로 국회에 와서 주로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네. 이거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민주공대 국민연금을 이슈로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을 모신 공부 시간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원장단의 한 분으로서 계셨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을 새롭게 맡게 되신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고 굉장히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탈원전 문제를 다룬 것처럼 국민연금에서 제기되는 많은 이슈들을 결국 이 문제가 말씀처럼 연금으로 시작해서 결국 연금으로 완성되는 복지국가를 온 국민이 고민하는 실마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 우리 복지에 대해서 국민이 함께 고민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인 어떤 토론, 수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됐고요. 민주주의, 뭐 남북 평화, 경제 정의 이런 것과 함께 제기되는 복지국가가 단지 병렬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고자 하는 사실은 이상,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러면 믿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려운 공부 주제가 나타나면 한 번씩 저희가 모실 때 이렇게 또 부탁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